자, 보기에 사설이 발표되는 계기가 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앞에서 복권 비탈의 과정은 한번 살펴봤으니까 다시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러나 슬프도다 저 개되지만도 못한 이른바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의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아, 4,000년의 강토와 500년 사직을 다른 나라에 갖다 바치고 2천만 국민을 타국의 노예가 되게 하였으니 아, 원통한지고 분한지고 우리 2천만 타국인의 노예가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 기자 일의 4,000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다 동포여. 자, 요 글은 시리아 방상대곡이에요. 자, 요 시리아 방상대곡에서 여러분이 그냥 대강 시리아 방상대곡이구나 하지 마시고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세요. 그래서 요런 문장 딱 나오면 요 내용이구나, 요런 식으로. 알겠죠? 그냥 느낌적 느낌으로 뭔가 좀 비판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꼭 헷갈리거든요. 비슷한 뭐가 나오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부 대신들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었다. 거기 나라를 팔아먹었다라는 그런 문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4,000년 강토와 500년 사직을 다른 나라에 갖다 바치고 뭐 이런 표현이라든가. 물론 이거 식민지가 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우리가 나라를 망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거니까 어떤 이런 문장이라든가,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타국인의 노예가 된 동포여 뭐 이런 표현이라든가 이렇게 몇 개의 한 표현들을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요거 나오면 시리아 방상대곡이구나 이렇게 좀 정확하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냥 대강 느낌적 느낌으로만 하지 마시고. 알겠죠? 자, 그러면 시리아 방상대곡은 장지연이 쓴 거고, 이거는 을사 조약에 대한 어떤 저항, 비판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을사 조약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시리아 방상대곡을 최초로 실었던 신문이 황성신문이에요. 황성신문의 주필이었어요, 장지연이. 그래서 여기에서 최초로 실었고, 이거를 다시 대한매일신보에서 게재를 또 하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 하면 최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신문은 그냥 시리아 방상대곡 실렸으면 무슨 신문이냐? 황성신문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계기가 된 사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친러 성향의 내각이 수립되어 러시아의 정치적 간섭이 강화되었고 열강의 이권 침탈도 심해졌다. 자, 여기는 아관파천의 결과죠. 자,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피신한 사건. 요 아관파천의 결과가 자, 친러 내각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고, 열강의 이권 침탈 심화. 자, 친러 내각이 형성되고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니까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친러 내각은 러시아의 간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졌다. 제가 1906년이라고 했어요? 1896년. 자, 그래서 친러 내각 형성. 자, 그 다음에 2번. 러일 전쟁 승리 이후에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조약을 체결해서 대한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네, 요 을사 조약의 결과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했어요. 보호국으로 전락. 외교권이 없으니까 사실 이제는 주권국가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제시대가 긴 게 별로 안 좋잖아요. 당연히 우리 역사에서는. 그래서 35년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36년이라고 했었어요. 이제 지금은 35년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거는 이제 딱 만으로 딱, 많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날짜 딱 계산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36년 이렇게 얘기했었고, 실제로 우리는 한일 병합 조약부터가 식민지인 게 맞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이제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거나 할 때는 1905년부터 보기도 해요. 왜냐면 이거 뭐 나라 외교권을 뺏겼으니까 뭐 주권국가라고 보기 어렵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40년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짧을수록 좋으니까 10년이라고 하지만 서부의 10년부터라고 하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보호국으로 전락하였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뭐.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자, 일본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킨 조약은 한일신협약이 되겠죠. 네, 그 한일신협약의 부속 조약으로 군대 해산 조항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3번. 자, 그 다음 4번. 총리 대신 이완용과 조선 통감 데라우치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어 국권을 상실했다. 자, 데라우치 통감과 이완용이 체결한 조약이니까 한일 병합 조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총독, 그러니까 데라우치가 통감이었죠. 원래는 통감 데라우치가 총독 데라우치가 되는 거예요. 네, 초대 총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약은 한일 병합 조약, 식민지가 되는 조약이죠. 자, 그러므로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213번으로 갑시다. 다음은 대한제국 시기의 국권 피탈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를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여기는 이제 조약들의 내용과 과정을 아느냐. 자, 기억부터.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뭐, 우리 다 알죠? 을사조약 1905년 11월. 자, 두 번째, 일본은 대한제국의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어 내정을 간섭하였다. 자, 일본인 차관을 두어라고 해도 되고 일본인 관리를 두어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래서 통감의 권한을 강화하고 차관을 임명한 한일신협약, 정미칠조약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1907년이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대한제국은 재정과 외교 부분에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고문을 두게 되었다. 고문은 제1차 한일협약. 자, 제1차 한일협약은 1904년 8월에. 자, 이때 고문으로 파견된 재정고문이 메가타. 네, 재정고문이 메가타. 외교고문이 스티븐스. 자, 그래서 메가타는 1905년에 화폐정리사업. 그 다음에 스티븐스는 1908년에 전명운과 장인환의 의거가 있었죠. 저격이라고 쓸게요. 그냥 저격. 쏴서 죽인 거죠. 그래서 전명운, 장인환의 의거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문으로 파견된 거는 1904년이지만 메가타는 1905년에 화폐정리사업, 그리고 스티븐스가 사살된 건 1908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의거들이 있잖아요. 또 의거 중에서 이게 1908년, 안중근이 1909년. 기억나죠? 네, 안중근이 1909년. 그런 식으로 시기도 좀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리을 봅시다. 고종은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려 하였다. 이거는 그냥 헤이그 특사죠. 헤이그 특사. 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거는 1907년 6월이에요. 그러니까 한일신협약 전. 네, 전. 자, 우리가 앞에서 1907년에 있었던 일들 정리했죠? 헤이그 특사, 고종퇴위, 한일신협약, 군대해산, 정리해방. 이렇게 순서대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순서대로 하여라. 자,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제일 먼저 1차 한일협약, 네, 디귿. 그 다음에 을사조약, 그리고 헤이그 특사, 그리고 한일신협약 이렇게 되죠. 디귿 기역, 리을, 니은, 디귿 기역, 리을, 니은. 정답은 3번. 넘겨볼까요? 자, 214번 봅시다. 보기에 협약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이 조약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문제에 협약이라고 써있네? 그럼 무슨 협약이겠지? 문제가 이렇게 친절할 때가 있나. 땡큐. 자,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한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제2조. 한국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얻는다. 한국 고등관리의 임면은 임명하고 면직하고니까 이제 관리를
뽑고 자르고 쉽게 말하면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서 시행한다.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 여기서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라고 했지만 이 한국 관리가 결국 차관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통감의 권한이 확대됐죠. 원래 통감은 뭐 하려고 파견됐죠? 원래 외교만 그쵸? 외교만 담당하려고 파견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통감이 뭐 승인도 해야 되고 뭐 통감의 지도를 받고 통감이 동의도 하고 뭘 많이 하게 되죠. 통감의 권한이 확대됐고 그 다음에 통감이 임명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 그게 이제 차관을 임명한다는 거죠. 일본인 차관을 임명한다. 자 그러면 차관 통치에 관한 내용이고 이게 바로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에 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한일 신협약 이후에 있었던 일. 자 한일 신협약은 1907년 7월에 그러니까 요 이후에 있었던 이렇게 이후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1번 각 부의 차관에 일본인이 임명되어 이른바 차관 정치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조약이 체결됐으니까 그 뒤로 차관을 임명했을 것이고 그러면 차관 정치가 실시됐겠지. 맞네요. 그러면 그 뒤에 된 거 맞네. 자 2번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었다. 자 한일 신협약의 부속 조약 또는 부록으로 따라오는 내용에 뭐가 있었어? 군대 해산 조항이 들어갔죠. 그러면 군대를 해산시켰지. 맞네 그러면. 맞죠. 군대 해산이 1907년 8월이니까 자 3번 사법권과 경찰권을 빼앗았다. 자 여러분 사법권 박탈 사법권 박탈이 기유각서 요게 기유각서예요. 1909년 자 그 다음에 경찰권 박탈이 원래는 6월각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제목으로 배우진 않았는데 6월각서가 1910년 6월에 경찰권을 빼앗고 헌병경찰을 이제 데려오고 그런 뭐 일이죠. 이제 10년대부터 물론 본격화됐지만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거는 이제 다 한일신협약 이후에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자 그다음에 4번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등이 파견되었다. 자, 만국평화회의가 헤이그에서 열린 헤이그 특사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헤이그 특사가 파견된 거는 1907년 6월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하나 더 헤이그 특사는 누구 일단 이준, 이위종, 이상설 요 인물이죠. 그리고 이 중에서 이준 열사가 이제 순국 너무 답답하고 일은 안 되고 하니까 호텔방에서 자결을 해요. 그래서 그 호텔방은 그대로 남겨 있다고 해요. 한번 가보고 싶다. 네덜란드 딱 헤이그만 갔다 오고 싶다.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그렇게 가기가 어렵잖아요. 딱 유럽까지 가가지고 헤이그만 찍고 오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네덜란드 갈 일이 별로 없네. 어쨌든 요 순국. 그 다음에 이휘종 같은 경우는 이범진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활동이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헤이그 특사 파견 이후에 뭔가 독립운동을 했을 걸로 추측은 돼. 하지만 정확히 뭘 했는지는 많이 남겨져 있지 않아.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아서 독립운동을 러시아 쪽에서 연해주에서 했을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잘 몰라. 그 다음에 이상설의 활동은 그래도 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상설의 활동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이 사람들의 활동 중에 이상설이 그래도 좀 뒤에까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상설도 1917년에 사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3.1운동을 보거나 해방을 보거나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상설 그리고 이 헤이그 특사가 파견된 뒤에 이상설이 없이 이제 걸석 재판이 열려요. 그러니까 피고인은 없는데 그냥 재판이 열리는 거야. 거기서 사형 선고가 내려져요. 그래서 다시는 한국에 돌아올 수가 없게 된 한반도 땅을 밟을 수가 없게 된 거고 그리고 또 현상금이 걸려. 어쨌든 살아는 있는 거니까 현상금이 걸렸어요. 그래서 돌아올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주로 이 뒤에 활동은 이제 뭐 상하이, 연해주, 이제 이런 간도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이어가게 되죠. 그게 바로 이상설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이렇게 이상설 같은 경우는 인물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여기서 지금 헤이그 특사 우선 우리 한번 살펴봤고요. 뒤에 문제로 나올 거예요.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죠? 왜냐면 헤이그 특사가 먼저고 그 다음 한일 신협약이니까 이후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15번.
자, 밑줄 친 이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제는 군대를 증강해 강압적 분위기로 조성한 다음 친일 내각과 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체결할 때 일제는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때 해산된 군인의 상당수는 일본군과 격전을 벌인 후에 의병 부대에 합류하였다. 정미의병. 네, 그게 정미의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박승환의 자결 기억나요? 시위대 대대장 박승환의 자결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 협약은 무슨 협약? 한일신협약. 한일신협약. 1907년 7월에.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1번, 고종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헤이그 특사 파견의 계기는 을사조약이죠. 을사조약 때문에. 자, 두 번째, 최익현이 의병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원인이 되었다. 최익현은 무슨 의병? 무슨 의병이죠? 자,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만 살펴볼까요? 항일 의병운동이 을미 의병이 있고 을사 의병이 있고 정미 의병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의병장만 한번 살펴볼까요? 의병장. 자, 을미의병, 을미사병과 단발령 때문에 1894년에, 자, 95년에 이때 활동했던 사람은 유인석, 이소응, 기우만 뭐 등등등. 자, 그 다음에 을사의병은 1905년, 6년이죠. 자, 이때 대표적인 의병이 최익현, 민종식, 전직 관료 출신이고요. 충청도 홍주성을 점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신돌석. 자, 신돌석은 평민의병장, 최초의 평민의병장이죠. 그래서 알아두시고, 자, 최익현은 이때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학자죠. 그래서 이 왕의 군대와 내가 싸울 수 없다, 왕의 친위대와 싸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진 해산을 하게 되고, 결국에 의병장이었던 최익현은 잡혀서 대마도로 끌려가요. 대마도에 도착해서도 일본이 주는 음식은 먹을 수 없다. 곡기를 끊게 되고 결국은 이때 70이 넘었었으니까 당연히 사망을 하죠. 그래서 이 대마도에 가면 쓰시마섬이죠. 쓰시마섬에 가면 최익현과 관련된 유적들이 남아있고요. 물론 유해는 다시 모셔왔죠. 당연히 유고를 모셔왔기 때문에 지금 무덤은 한국에 있지만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마도에서 순국. 이거 알아두세요. 이거 가끔 제시문으로 나오니까 쓰시마섬에서 순국. 자, 최익현은 대마도에서 순국. 그 다음에 신돌석은 최초 평민의병장. 자, 그 다음에 정미의병의 의병장에서 여러분 13도 창의군을 구성할 때 총대장이 이인영. 그 다음에 군사지휘관은 허위. 자, 그래서 이 허위가 서울진공작전을 주도했던 인물이죠. 허위 서울진공작전. 자, 그 다음에 평민의병장은 여기서 이제 신돌석, 그리고 홍범도, 이 홍범도가 그 홍범도 같은 경우는,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유해를 카자흐스탄에서 모셔왔어요. 유해 봉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간 무슨 이슈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공무원 시험에 반영되기가 좀 쉽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알아두세요. 홍범도 장군에 관한 내용들도 좀 체크해둘 필요가 있죠. 올해 유해 봉환이 있었어요. 자, 홍범도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또 홍범도 장군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의병장만 한번 체크해봤고요. 자, 그럼 거기 다시 봅시다. 최익현이 의병운동을 처음 시작한 원인이 되었다. 요 을사조약, 을사늑약. 자, 3번 재정고문 메가타가 화폐정리 사업을 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면은 메가타가 우리나라에 온 조약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메가타는 아까 여기 있네. 제1차 한일협약 고문정지. 그쵸? 그래서 제1차 한일협약이고, 자,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관리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 이게 이제 한일신협약 찾는 거였으니까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로 시험에는 을사조약이나 아니면 한일신협약이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니까 알아두시고, 그리고 국권피탈의 과정은 당연히 알아둬야 되겠죠? 216번 봅시다. 자,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태형은 태 30 이상일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 일을 한 번에 집행하지 않고 30을 넘길 때마다
1횟수를 증가시킨다. 태형의 집행은 하루 한 회를 넘을 수 없다.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관서에서 비밀리에 행한다. 본령은 조선인에 한해서 적용한다. 자, 요 법령은 연도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조선 태형령. 조선인에 한해서는 태형을 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법령이고요. 자, 원래 우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법령이 태장도유사의 5가지 형벌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태라는 건 가는 회초리 같은 매로 때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태형이고 이런 어떤 신체에 해를 가하는 형벌은 갑오개혁 때 없어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일제시대 가면서 1912년이죠. 1910년대에 조선인에 한해서는 팰 수 있다. 라고 하는 형벌이 다시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선인들을 좀 무자비하게 통치한 거 보니까 무단 통치 시기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 법령에서는 시험에 뭘 물어보냐? 일단 시기를 제일 많이 물어보니까 1912년 연도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또는 이 법령이 제정되었던 시기에 있었던 일을 골라라. 자, 그러면 10년대는 무슨 통치? 무단 통치. 1910년대는 무단 통치잖아요. 1910년부터 1919년 3.1운동 전까지 무단 통치가 행해졌기 때문에 이 무단 통치 시기에 있었던 게 뭐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또는 이 법령이 시행됐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해도 이 조선 태형령은 1912년부터 이제 1919년, 1920년쯤 되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 시기죠 뭐 다. 자, 그럼 1번 헌병경찰제가 실시되었다. 네, 제가 설명 안 해도 이 정도는 뭐. 자, 헌병경찰제가 실시되죠. 헌병경찰.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헌병경찰이 있었던 시기에 보통 경찰은 없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보통 경찰이 있고 헌병경찰이 있는데 헌병이 좀 센 거지. 그리고 헌병은 그냥 단순히 치안, 그러니까 도둑 잡고 뭐 이런 질서유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치안, 검사, 서무, 대리, 그 다음에 뭐 산림 감시, 산림은 이제 숲이죠. 산림 감시, 그 다음에 뭐 국어 보급, 국어는 일본어겠죠? 국어 보급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이제 모든 생활을 다 규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헌병경찰이. 그래서 헌병경찰 통치라고 하는 건 요 1910년대에 있었고 그다음에 보통경찰도 같이 존재했지만 헌병경찰의 역할이 엄청 컸었죠. 네, 그게 바로 헌병경찰 통치. 자, 그래서 뭐 정답은 1번이고. 자, 2번. 치안유지법이 제정되었다. 자, 이 치안유지법은 이렇게 제시문으로 엄청 많이 나와요. 연도 물어보는 그런 문제에서 엄청 많이 나오니까 이거 그냥 외우세요. 네, 이건 외워야 돼요. 1925년. 이거는 외워라.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제정된 법률이고요. 자, 이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서 해방될 때까지 1945년까지 존재했던 법이고 원래 만들 때는 이거 치안유지법은 뭐 하려고 만들었냐면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원래는 일본에서 만들었던 법을 조선까지 확대 적용시킨 거예요. 조선에서 처음 만든 게 아니고 일본에서 만들어서 확대시킨 건데 어쨌든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이 좋아서 사회주의자를 탄압하는 거지 사회주의자뿐만 아니라 모든 독립운동가를 다 탄압하는 것으로 바뀌는데 예를 들면 조선어학회 사건이란 게 있었어요. 1942년에. 그 조선어학회를 해산시킬 때도 치안유지법을 적용했어요. 그럼 조선어학회는 사회주의냐?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무조건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는데 그냥 치안유지법을 다 적용했다는 거지. 그래서 치안유지법은 일단 여러분은 요 연도 25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뒤에 가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 뭐냐? 그러면 적용되던 시기면 25년에서 45년까지예요. 다 물어보는 거야. 이제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치안유지법. 자, 그 다음에 3번 국가총동원법이 선포되었다. 자, 이것도 외워야 돼. 국가총동원법은 연도를 외워야 돼요. 1938년. 보통은 이 국가총동원법은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요건 제시하고 요 법령이 있어요. 사료로 제시하고
다음 법령이 적용되던 시기에 뭐 있었던 일이 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8년 이후에 있었던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세요. 치안유지법하고 국가총통합법은 그 법령 자체를 물어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시기를 물어보는데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그냥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3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연도를 말하면 1937년이거든요.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30년대 후반부터 40년?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된다. 자, 그러면 정답은 뭐 1번이겠죠, 당연히. 1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볼까요? 217번 다음 법령이 실시된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17번? 자, 봅시다. 다음 법령 1번 제1조 국채를 변협 또는 사유재산제를 부인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그 점을 알고 이를 가입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국채, 국가체제를 접목하려고 하거나 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 사유재산제를 부인하려고 하거나 사유재산제를 부인한다는 게 결국에는 공산주의란 얘기예요. 그쵸? 사유재산이 내 재산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부인한다는 건 이게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라고 했냐면 치안유지법. 자, 치안유지법은 연도 외우라고 했고 1925년. 자,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 법령이 실시된 기간에 그러니까 이 법령이 제정된 시기가 아니고 알겠죠? 제정된 시기면 25년인데 여기는 실시된 시기에 아까 이 법은 언제까지? 해방 때까지 45년까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25년부터 45년까지를 찾으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제시대나 이 시기의 문제는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국어야. 알겠지? 한국사 아니고 국어 문제야, 국어 문제. 그래서 217번을 보고 답이 없네 라고 생각을 했다면 문제를 잘못 읽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국어다, 국어 문제. 국어를 잘해야 한국사도 잘할 수 있거든요. 요즘 여러분 수학, 초등학생 수학 이런 거 다 서술형으로 바뀐 거 알아요? 니들처럼 그렇게 다 찾는 게 아니야. 요즘은 막 문제를 되게 막 서술 그런 걸로 바뀌어가지고 되게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못 풀어. 우리는 못 풀고 이제 걔네들이 푸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국어가 중요해진 거예요. 더 글을 잘 파악을 해야 수학도 잘 풀 수 있지.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냥 일단 수학이구나 이러고 말았지 뭐. 자, 그러면 217번 봅시다. 밑에 이제 제시문 1번. 조선 태영령이 공포되었다. 자, 이거 요 연도도 외워야 되죠? 조선 태영령은 1912년. 자,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경성제국대학. 자, 경성제국대학은 1924년에 만들어진 학교고요. 자, 이제 요 얘기를 좀 하자면 제2차 조선교육령 1922년에 그냥 들으세요. 이거는 제가 따로 쓰진 않을 거니까 2차 조선교육령이 발표가 됐어. 그래서 조선인의 대학 교육을 허용해주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어. 근데 문제는 대학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법은 있는데 대학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듣지도 않아.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끼리 만든다. 그게 밀립대학 설립운동. 1920년대 초반에 있었던 밀립대학 설립운동이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으로 모금을 했어요. 대학을 만들려고. 우리 돈으로 만들려고. 근데 또 그거는 못하게 방해를 해서 실패를 했어. 그러자 일본이 그래 그럼 우리가 하나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대학을 하나 세워줬어. 그게 바로 경성제국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해서 실패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대학을 하나 만들어준 거야. 지들이. 그게 바로 경성제국대학인데 이 경성제국대학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학처럼 수준 높은 건 아니었지. 그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이 서울대학교예요. 서울대학교의 전신이 경성제국대학인데 이제 경성제국대학은 뭐 서울대학교라고 하니까 뭐 엄청 뭐 수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초급 대학 정도의 아주 수준 낮은 대학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연도 경성제국대학 1924년. 자, 3번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되었다.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대 초죠. 그래서 조선물산장려회가 평양에서 1920년대 초에 생겼고 21년에 생겼고 그리고 서울에서 23년에 생겼으니까 그냥 20년대 초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학도지원병 제도가 시행되었다. 학도지원병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문학교 이상의 학교, 그러니까 보통학교 이상의 학생들을 동원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연도 43년. 네. 학도지원병령 또는 뭐 학도병령이라고 해요. 학도병령 43년에. 자, 그러므로 요 시기에 있었던 게 뭐냐? 자, 25년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12년이니까 아니고 24년이니까 아니고 20년대 초니까 아니고 정답은 4번. 그래서 요 문제가 요 시기를 좀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예요. 자, 정답은 4번이고요. 넘겨볼까요? 자, 218번 봅시다. 중일전쟁 이후에 조선 총독부가 시행한 민족말살 정책이 아닌 것은, 자, 봅시다. 이게 중일전쟁 이후라고 했으니까 중일전쟁이 언제인지 알아야 되겠죠. 중일전쟁은 말 그대로 일본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쳐들어가기 시작해서 왜 우리가 일본의 대륙 침략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시기. 그게 바로 1937년의 중일전쟁이죠. 자, 그러면 중일전쟁 이후에 국가총동원법이 발표가 되고 38년에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아침마다 궁성요배를 강요했다. 궁성요배는 일왕이 살고 있는 성, 그러니까 일본이죠. 일본 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궁성요배. 이런 단어는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본에 충성하자는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게 했다? 맞죠? 황국신민서사 아까 37년이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공업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남면 북양 정책을 시행하였다. 자, 봅시다. 우리가 식민통치의 시기를 크게 1기, 2기, 3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쵸? 1기. 뭐 우리가 1기, 2기, 3기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크게 3개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어서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1기는 1910년부터 1919년까지 2기는 1919년부터 1931년까지 3기는 1931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그래서 첫 번째 시기를 무단통치 첫 번째 시기를 무단통치 두 번째 시기를 민족 말살이 한다. 문화통치 자, 문화통치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민족말살 통치라고 하죠. 보통 자, 그러면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게 된 계기가 3.1운동이잖아요. 이게 3.1운동이죠.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 자, 그러면 문화통치에서 민족말살 통치로 바뀌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31년에 있었던 사건이겠죠. 말하자면 31년에 무슨 이게 만주사변이에요. 그래서 만주사변을 계기로 해서 만주사변이 31년이거든요. 요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전쟁 대비에 들어간 게 바로 민족말살 통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 민족말살 통치 시기는 엄청 길잖아요. 31년부터 45년이니까. 그래서 요 시기를 가지고 다시 구분을 하면 그러니까 30년대 그리고 30년대 말부터 40년대까지 이제 진짜 전쟁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바로 중일전쟁을 계기로 해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민족말살 통치를 만약에 조금 전쟁 대비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 시기랑 전쟁 대비를 완전히 열심히 하는 시기랑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중일전쟁을 계기로 하는 거예요. 이 민족말살 통치를 중일전쟁을 계기로 해서 그 뒤에 시기와 앞의 시기로 나눈다 이 말이죠. 이해되죠? 그리고 이 중일전쟁 이후에 전쟁이라고 표현하지만 대륙 침략이라고 할게요.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는 시기죠.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자, 1930년대도 전쟁 대비를 하긴 했죠. 근데 더 열심히 한 시기가 중일전쟁 이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더 이런 민족말살 통치를 강하게 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요 중일전쟁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중일전쟁 이후에도 전쟁 대비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군수물자를 육성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남면북양, 여기 금방 나왔던 남면북양 정책을 실시한다거나 전쟁 대비를 조금씩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본격화돼서 이 중일전쟁 직후에 인적 물적 자원을 본격화한 게 뭐냐? 그게 앞에서 국가총동원법이에요.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다 전쟁 대비에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중일전쟁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는 건 훨씬 더 본격화된 시기냐 아니냐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30년대라 하더라도 본격화된 정책인지 아닌지로 구별하는 건데, 자, 그럼 거기 보세요. 자, 3번 제시문 다시 볼게요. 자, 공업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남면 북양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거는 38년 이후부터 했어? 아니면 그전에도 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30년대 전반기에도 이렇게 전쟁 대비를 위한 군수산업 육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남면 북양 정책은 이미 실시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일전쟁 이후에 본격화된 게 아니고 이거는 30년대 전반기에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린 설명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남면 북양이 뭔데? 남쪽에서는 면화를 키우고, 면화, 옷감, 면.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양을 키워. 양은 여러분 양모의 어떤 옷감의 원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과 모의 옷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자원을, 그러니까 공업 원료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했었는데 이거는 38년 이후, 37년 이후가 아니라 전반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설명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37년 이전이냐 이후냐 이것도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한국시민의식을 강화하고자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하였다. 여기다 쓸게요. 4번에 제3차 조선교육령. 자, 제3차 조선교육령이 1938년이고 이 제3차 조선교육령에 부분 개정이 있었어요. 부분 개정은 1941년. 그래서 이 부분 개정을 국민학교령이라고도 하거든요. 국민학교령. 자, 그러면 이 부분 개정에서 뭘로 바뀌었냐? 3차 조선교육령에서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은 소학교. 정확하게 말하면 심상소학교였어요. 심상소학교라고 불리던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 단계를 그런 명칭을 국민학교, 한국 신민을 기르는 학교라는 뜻으로 국민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게 1941년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국민학교로 개칭하였다 1941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명칭이 초등학교로 바뀌기 시작한 건 96년이에요. 그래서 41년부터 96년까지는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썼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중일전쟁 이후의 정책이 아닌 것을 골라라.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19번 볼까요? 밑주신 기역에서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자, 풀어봅시다. 자, 봅시다. 밑주신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신고산이 우르르 함흥차 가는 소리에 지원병 보낸 어머니 가슴만 쥐어뜯고요. 신고산이 우르르 함흥차 가는 소리에 정신을 보낸 어머니 딸이 가엾어 울고요. 이게 이제 신고산 타령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나는 노래가 생각나는데 여러분은 모르겠죠? 들어본 적 있거든요. 저는 이 노래를. 자, 그래서 일제시대 때 들어봤지. 그래서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봅시다. 그러면 요 이제 1930년대 민족말살 통치에 관한 내용이고 그 내용에서 이제 해당하는 걸 골라라. 자, 기역은 지원병이죠. 지원병. 자, 지원병. 그러면 지원병이라고 했으니까 육군 특별 지원병 령. 육군 특별 지원병령이라고 하는 법령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원병령 한번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정신대 보낸 어머니 딸이 가엾어 울고요 라고 했죠. 자, 이건 연도 한번 써볼까요? 1938년 2월이고 그 다음에 여자 정신대 근무령 1944년에 그래서 이제 정신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정신대가 그냥 여자들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법령을 마련한 거고 이 중에 일부가 위안부, 그러니까 성노예로 이렇게 이제 착취를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신대라고 하는 건 전체적인 여성 노동력 착취를 말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성노예로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들이 또 일부 있고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린 제시문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 1번.
학생들도 모집 대상이었다. 자,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법령은 뭐였어요? 앞에서 학도병령 또는 학도지원병령이 따로 있었어요. 학도지원병령. 자, 학도지원병령은 1943년이니까 육군특별지원병령과는 다르다. 네, 다르다. 그래서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처음에는 징병제에 따라 동원되기 시작하였다. 자, 처음에는 지원병령 1938년에 그러다가 징병제 1944년에 징병으로 바뀌었죠.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돼요, 여러분? 지원병이라는 건 내가 지원해야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원을 조금 까다롭게 했어요. 예를 들면 뭐 학력이 돼야 되고 집안도 괜찮아야 되고 체격도 좋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만 일본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괜찮은 사람들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처럼 굉장히 선전, 광고를 많이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니들은 안 돼. 이런 사람들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지. 막 멋있어 보이게. 저기 가는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일부러 지원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사실 다 기만정책인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군인이 필요하니까 군대가 이제 많이 필요해지니까 그냥 막 끌고 간 거예요. 그게 징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원병제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징병으로 싹 끌고 가버렸다. 뭐 자격 조건 그런 거 없어. 그냥 데려간 거지. 그래서 자, 제시문 다시 볼게요. 처음에는 징병제에 따라 동원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지원병제로 실시했다가 징병으로 바뀌었다는 거. 요 이제 추이를 좀 알아주시면, 과정을 좀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국민징용령에 의거한 조직이었다. 자, 정신대는 국민근로령, 징용령 아니고, 자, 3번에 국민징용령은 1943년에 있었던 제도인데 이거는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려다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서 데려간 거를 말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합시다. 자, 국민징용령이라고 하는 건 1939년에 1939년에 그리고 조선은 일부 기술자만 데려갔다가 이게 나중에 1944년에 조선으로 확대.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게 좀 정확하니까. 자, 국민징용령이라는 건 원래 1939년에 일본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에서는 일부 기술자만 데려갔다가 44년 됐을 때 조선 전체로 확대돼서 징병은 군대로 데려가는 거 알죠? 병사로 데려가는 거. 징용은 일 시키려고 데려가는 거. 그러니까 군대로 갈 만큼 나이가 좀 어리거나 하는 사람 말고 약간 장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끌고 가서 일을 시켰던 거예요. 그게 바로 징용령이에요. 그래서 징용령.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물자 공출 장려를 목표로 결성하였다. 자, 정신대를 물자 공출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죠. 공출은 뭐예요? 물건을 그냥 뺏어가는 걸 공출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물자 통제령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공출과 관련해서는 물자 통제령. 이 법령에 따라서 물건을 뺏어가는 게 공출이었죠. 1941년에.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뭐가 맞냐?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 정답은 몇 번이니? 1번 학생들 모집 대상. 그 다음에 징병, 국민징용령, 물자 공출 장려. 답이 몇 번이야? 답이 1번? 답이 몇 번이야? 1번이 답이야? 이 문제가 답이 없네? 이렇게 풀고 보니까 답이 없네요. 1번이라고. 답이 1번이라고 되어 있긴 해? 네. 근데 좀 여기는 학도 지원병 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답이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은 답이 없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네. 결국에는 맞는 답이 없네. 자, 그래서 일단 기억. 지원병이면 학생들도 모집 대상이긴 맞긴 하죠.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다가 요 법령을 따로 이제 여기서 정해 준 거고,
그래요. 굳이 답을 찾자면 답은 1번이긴 한데 왜냐면 나머지가 다 너무 틀리기 때문에 하긴 한데 지원병령은 또 따로 있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답은 1번을 표시해 놓으시고 학도 지원병령은 따로 적어 놓으시고 네, 그러면 되겠네요. 그래서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19번.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둘 거는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체크 한번 해봅시다. 요 지원병령. 육군 특별지원병령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학도 지원병령 요 법령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원병이 먼저고 징병이 나중이었다는 거 요 법령 네, 요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네 나머지는 뭐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 좀 있긴 한데 뒤에 나오네요. 그럼 뒤에 나오면 설명할게요.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에 속해가지고 뒤에 나오니까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2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법령에 따라 시행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따른다. 자,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이라고 아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한 기간 내에 주소, 성명, 명칭 및 소유자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관청이 임시 토지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 요 내용은 토지조사사업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법령은 여기 딱 법령으로 나왔죠? 요거는 토지조사령. 토지조사령은 1912년. 자, 요 사업은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고 이 법령은 토지조사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토지조사령이 발표되면서 훨씬 더 본격화되게 되죠. 그러면 일단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된 거니까 1번부터 볼게요. 자, 농산공부를 주무기관으로 하였다. 자, 그런데 요거는 문제의 답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제시문 세 번째 줄에 임시 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라. 그럼 주무관청은 어디겠어? 토지조사국이겠지. 임시 토지조사국. 그쵸? 그래서 주무관청은 농산공부가 아니라 토지조사국. 네, 토지조사국이 되겠고 자, 그러면 농산공부는 뭐냐면 자, 이거 우리 오늘 설명한 것 중에 있었는데 여러분 6조를 8아문으로 고쳤어요. 8아문을 7부로 고쳤어요. 자, 6조를 8아문으로 고친 건 무슨 게요? 1차 가보게요. 그 다음에 8아문을 7부로 바꿨어요. 무슨 게요? 2차 가보게요. 그래서 1차 가보개혁과 2차 가보개혁에서 이렇게 자, 6조 원래 있었던 6조를 8아문으로 바꿨다. 1차 가보개혁. 8아문을 7부로 바꿨다. 2차 가보개혁. 그럼 여기서 농산공부잖아요. 그러면 몇 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2차 가보개혁 때 만들어져서 언제 없어졌겠어? 대한제국, 그러니까 그 일제시대 되면서 없어졌겠지. 1910년에 없어졌지. 그래서 요 농산공부는 2차 가보개혁에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역둔토, 궁장토를 총독부의 소유로 만들었다. 자,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해라. 신고하면 네 땅으로 인정해줄게. 자, 기한부 신고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 땅으로, 누구 소유로 신고하기 애매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마을 국유지, 그 다음에 여기 말한 역둔토라고 하는 게 역이나 군대에 주는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궁장토는 또 왕실에 주는 토지고 자, 이렇게 문중의 토지, 왕실의 토지, 군대의 토지, 마을 공유지, 문중의 토지 이런 거 누구 이름으로 신고해? 그래서 못했어. 다 총독부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역둔토나 궁장토를 총독부 소유로 자 만들었다? 맞아요. 결국에는 누구 소유로 하기 애매한 토지들 이런 토지들, 왕실의 토지, 군대의 토지, 그 다음에 문중의 토지, 마을 공유지 이런 거는 싹 넘어갔어. 그래서 요걸 말하는 거죠. 정답은 2번. 3번, 토지 약탈을 위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에 이미 만들어놨어요. 일제시대 전에. 아시겠죠? 일제시대 전에 이미 생겼다. 자, 4번에 춘공퇴치. 그 다음에 농가 부채 근저를
목표로 내세웠다. 충공퇴치, 그 다음에 농가부치 근절 등등은 농촌진흥운동이라고 하는 일본이 주도했던 운동이 있었어요. 1932년부터 1940년까지 전개됐던 이거고, 이건 일제가 주도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왠지 이름은 우리가 뭔가 독립운동으로 했을 것 같지만 아니고, 일제가 농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 농민들을 좀 이렇게 회유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그게 바로 농촌진흥운동. 여러분은 시기, 농촌진흥운동 30년대구나. 네, 이 시기를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토지조사 사업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문중의 토지, 왕실의 토지는 다 총독부 소유로 넘어갔다는 거. 그 다음에 농민들의 권한이 하나도 인정이 안 됐죠. 예를 들면 자, 농민들의 소작농의 입회권, 도지권, 그 다음에 소작권, 이런 권한들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어요. 인정되지 않았다. 입회권, 도지권, 소작권, 이런 게 하나도 안 됐는데, 인정이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소작농이 가지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일정 권리. 그래서 어디서는 부분 소유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특히 도지권 같은 경우는 부분 소유권,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해서 지주만 권리를 갖는 게 아니라 소작농도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권한을 하나도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주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지주는 친일적 성향을 띠게 되죠. 지주 입장에서는 이 땅이 완전히 100% 내게 된 거예요. 당연히 감사 땡큐지. 그래서 친일적 성향을 띠게 된 거고, 반대로 이런 권한을 하나도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결론은 농민은 몰락했겠지. 네.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게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에서는 요런 입회권, 도지권, 소작권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 그래서 지주는 친일화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써볼까요? 총독부의 지세 수입이 증가하게 돼요. 총독부의 지세 수입 증가. 왜냐면 땅이 많아졌으니까 땅에서 들어오는 세금도 많아졌겠죠. 그 얘기예요. 내 땅이 많아졌어. 그러면 거기서 세금이라도 거두면 수입이 늘어나는 거잖아. 그거죠. 그게 바로 지세 수입 증가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동양척식 주식회사 나왔잖아요.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총독부 소유로 넘어온 토지들을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는 일본으로 가서 일본인 지주 이민을 모집했어요. 여기다 써볼게요. 일본인 지주 이민을 모집. 그러니까 일본인들한테 땅을 헐값으로 주고 조선으로 가자. 그래서 이민을 많이 데려왔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일본인은 지주로 이민을 온 거니까 훨씬 더 좀 살기가 좋았고, 그 일본인 밑에서 소작을 해야 되는 농민들은 당연히 어려웠겠죠.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제 농민 몰락이라고 했는데, 기한부 계약에 의한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자, 지금 제가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다 언급을 한 거예요. 자, 농민의 권한은 축소됐고, 지주의 권한은 강화됐고, 그 다음에 농민은 몰락했는데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으로 전락했고, 총독부의 지세 수입은 증가했고, 일본인 지주 이민은 늘어났고 증가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토지조사 사업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보세요.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는 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주로 시험에 나오는 표현으로 정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대충 알아두지 마시고, 아, 이런 것들이 포인트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220번까지 풀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221번부터 넘어가도록 합시다.